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DBCP가 무엇이고 얘가 백엔드 성능에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DBCP를 튜닝하는 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여기 이렇게 백엔드 서버가 있고 DB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API를 통해서 백엔드 서버가 요청을 받았어요. 그 요청에 대해서 이런 처리를 하다가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쿼리 요청을 DB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그 요청을 받은 DB 서버는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찾은 뒤에 그 결과값을 이렇게 다시 백엔드 서버로 반환을 해줄 겁니다. 쿼리 응답을 받은 백엔드 서버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처리를 해준 뒤에 최종적으로 API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 사이에서 API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쿼리를 요청하고 또 응답을 받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두 개의 서버는 각각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쿼리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이 과정은 결국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 사이에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냐면 이 TCP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네트워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TCP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TCP를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신뢰성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가 통신을 하게 되면 TCP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TCP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 TCP는 연결 지향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커넥션을 맺는,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송수신이 끝난 뒤에 이렇게 연결을 끊어주는 과정도 필요해요. 이 TCP가 연결 지향적으로 동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커넥션을 열거나 커넥션을 닫을 때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생각보다 꽤 시간을 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보통 TCP 커넥션을 맺을 때는 3-way 핸드쉐이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을 끊어줄 때는 4-way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몇 번 데이터를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백엔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DB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매번 커넥션을 열고 닫고 하는 이 과정 자체에서 시간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백엔드 서버는 잘 아시겠지만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오고 API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API마다 그 API가 한 번만 DB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DB를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커넥션을 열었다가 끝나면 닫았다가 하는 이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이게 결국은 서비스의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API 응답 시간이 이런 시간적인 비용 때문에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DBCP입니다. 자, 그러면 DBCP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백엔드 서버가 있고 DB 서버가 있어요. 처음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울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API 요청을 받기 전에 그때 뭘 해주냐면 이렇게 DB 커넥션을 맺습니다. 이 DB 커넥션이 TCP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TCP는 연결 지향적이라 했으니까 미리 이렇게 DB 커넥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커넥션들을 마치 풀처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API 요청을 받게 되면 백엔드 서버에서 해당 요청을 처리를 하다가 DB에 가서 데이터를 조회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 DB 커넥션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맺어놓은 커넥션 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커넥션 풀에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커넥션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이렇게 커넥션을 빌려와요. 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커넥션을 바탕으로 쿼리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DB 서버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서 셀렉트 문을 처리를 해주겠죠. 적절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백엔드 서버 쪽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쿼리 응답을 받은 백엔드 서버는 이 커넥션을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클로즈 커넥션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로즈 커넥션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커넥션 자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여기서 빌려와서 이 커넥션을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빌려온 이 커넥션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 커넥션 풀에다가 다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실제로 그 커넥션을 끊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한 거였다면 지금 이 방식에서는 이름은 클로즈 커넥션이지만 실제 이 연결을 정말로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커넥션 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빌려온 거를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쭈쭈쭈 필요한 처리를 해준 뒤에 API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DB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때마다 커넥션을 새로 맺고 또 커넥션을 닫아주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커넥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커넥션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커넥션을 열고 닫고 하는 시간이 절약이 돼서 API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백엔드 서버를 구성을 하게 되면 백엔드 전체적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미리 맺어놓고 그 커넥션들을 하나의 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 그때 이 커넥션 풀을 뭐라고 하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라고 하고요. 얘를 줄여서 DBCP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DBCP는 백엔드를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DBCP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 설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 DBCP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DBCP는 스프링 부트 2.0부터 들어간 히카리 CP라고 불리는 이 커넥션 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정을 할 텐데요. 이 DB 커넥션이라는 것은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 각각에서 설정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모든 설정 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MySQL이나 히카리 CP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몇몇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른 언어나 다른 DBMS를 쓰시더라도 참고하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DB 서버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MySQL에는 중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max connections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얘는 클라이언트와 맺을 수 있는 최대 커넥션 수를 의미를 해요. DB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이 DB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모든 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백엔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맥스 커넥션 수가 의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맺을 수 있는 최대 커넥션 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맥스 커넥션 수가 4이고 그 다음에 이 DBCP 얘를 의미를 하죠. 이 DBCP가 최대 커넥션 수를 4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맥스 커넥션이라는 파라미터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먼저 지금 이 상태를 살펴보면 이미 이 DBCP에는 4개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DB 서버와 이렇게 4개의 커넥션이 이미 맺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DB 서버 입장에서 보면 맥스 커넥션 수만큼 지금 이미 커넥션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백엔드 서버로 트래픽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요청들을 처리를 하려고 바쁘게 백엔드 서버가 동작을 하겠죠. 그렇게 바쁘게 동작을 하다 보면 DB 서버로 향하는 요청들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그만큼 이 커넥션도 계속 바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밖에 나가서 열리라고 들어오면 또 바로 다음 요청을 또 처리하러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회전율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밀려오면 이 백엔드 서버 자체의 CPU 사용량도 혹은 메모리 사용량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엔드 서버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DBCP에 있는 커넥션도 모두 사용을 하게 되고 백엔드 서버 자체의 리소스 사용량도 많아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서버를 한 대 더 투입하자. 이런 결정을 내려서 얘와 똑같은 코드로 이루어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한 대 더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트래픽을 조금씩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DBCP가 이 DB 서버와 커넥션을 미리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커넥션을 미리 맺으려고 해도 이미 지금 맥스 커넥션 수가 4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최대 맺을 수 있는 커넥션 수가 4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4개를 이미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투입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 DB 서버와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max connections라는 파라미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충분히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신규로 서버를 투입하거나 혹은 DBCP의 커넥션 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max connections라는 파라미터는 클라이언트와 맺을 수 있는 최대 커넥션 수를 정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라미터 말고도 또 MySQL DB를 설정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wait timeout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얘는 어떤 파라미터냐면 이 DB 서버에서 커넥션이 inactive 할 때 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커넥션일 때 다시 이 커넥션에 요청이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요청이 오지 않으면 클로즈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 wait timeout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는 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커넥션은 DB 서버 입장에서는 열려있는 커넥션입니다. 그런데 아직 액티브한 상태는 아닌 거죠. 아이들 상태, 그러니까 요청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 커넥션이 종료가 된다면 이쪽에서 요청을 보내서 나 이제 커넥션 끊을 거야 이렇게 요청을 주면 그 뒤에 이제 여차저차한 절차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 커넥션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DB 서버 입장에서는 이 커넥션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상태로 이 연결 상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상적으로 커넥션이 종료가 된 거예요. 혹은 커넥션을 빌려와서 다 쓰고 나서 반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버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커넥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지만 이쪽으로 어떤 요청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커넥션은 누군가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쓰고 있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또 중간에 네트워크 단절이 아예 발생을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연결은 이상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는데 이 DB 서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래도 이 커넥션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열려있는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TCP가 동작하는 특성상, 그리고 지금 DB 서버는 여기서 계속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커넥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여기서 계속 요청이 올 때까지 열려있는 상태로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DB 서버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한 개, 두 개 많아지다 보면은 얘가 계속 리소스를 점유를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 DB 서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 wait timeout이라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MySQL에서는 이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60초라고 설정을 했으면 얘가 지금 마지막 요청을 받은 기준으로 60초까지를 기다려줍니다. 열려있는 상태로 60초를 기다려줘요. 그런데 60초를 기다려도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을 DB 서버에서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차지하고 있던 리소스는 DB 서버로 반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SQL 서버에서 이 wait timeout이라는 파라미터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wait timeout이 끝나기 전에 그 전에 만약에 새로운 요청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초로 설정을 해놨는데 58초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커넥션이 이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응답을 돌려준 뒤에 이 커넥션에 대한 wait timeout은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시간을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DB 서버의 설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백엔드 서버 쪽에서 DBCP의 설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카리 CP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미니멈 아이들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커넥션 풀에서 유지하는 최소한의 아이들 커넥션 수를 의미를 해요.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유휴 자원이 되는 그 커넥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커넥션의 수를 최소한으로 몇 개를 잡을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미니멈 아이들이라는 파라미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어요. 맥시멈 풀 사이즈라는 파라미터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 커넥션 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커넥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대 커넥션 수라고 할 때 이 커넥션은 아이들 커넥션과 액티브 커넥션을 합친 그 커넥션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히카리 CP 공식 문서를 보면 이 문서에서는 액티브 커넥션, 그러니까 실제 요청을 처리해주고 있는 그 커넥션을 인유저 커넥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표시를 해줬는데 저는 액티브 커넥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해서 이 액티브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커넥션이라고 하면 DB에 대한 요청을 처리해주고 있는 커넥션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들 커넥션이나 혹은 inactive 커넥션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어떤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맥시멈 풀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는 이 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커넥션 수를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파라미터의 의미를 아셔야 이 미니멈 아이들 파라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만약에 이 DBCP에서 아이들 커넥션의 수가 이 미니멈 아이들에서 지정된 값보다 작고 전체 커넥션의 수, 그러니까 DBCP에 있는 전체 커넥션의 수도 맥시멈 풀 사이즈, 지금 이 파라미터죠. 맥시멈 풀 사이즈보다 작다면 이때는 신속하게 추가로 커넥션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파라미터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는 것과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예를 통해서 바로 살펴볼게요. 만약에 미니멈 아이들의 파라미터를 2로 지정을 해주고 맥시멈 풀 사이즈의 파라미터를 4로 지정을 해줬다면 이 DBCP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맨 처음 초기 상태는 지금 미니멈 아이들을 2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커넥션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그 요청을 처리하느라 이 연결이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DBCP에서 아이들 커넥션의 수는 이제 1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니멈 아이들 값은 2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1은 2보다 작으니까 새로운 커넥션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커넥션을 더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트래픽이 더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커넥션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이제 2개가 열일하고 있고 아이들 커넥션은 1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이 미니멈 아이들 값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트래픽이 또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얘까지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다시 한번 이 DBCP에서 아이들 커넥션 수는 1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미니멈 아이들 값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맥시멈 풀 사이즈 값을 4로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DBCP에는 4개의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커넥션을 새로 추가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맥시멈 풀 사이즈가 미니멈 아이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더 이상 트래픽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열일하던 이 커넥션들이 다 커넥션 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다시 이런 형태가 되고 이때 이제 미니멈 아이들 값이 2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2개의 커넥션을 이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2개의 아이들 커넥션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히카리 CP에서는 이 미니멈 아이들이라는 파라미터와 맥시멈 풀 사이즈라는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권장사항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이 미니멈 아이들의 기본값, 그 디폴트 값이 뭐냐면 맥시멈 풀 사이즈와 동일한 게 이 미니멈 아이들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이 값을 그대로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 값을 설정하지 말고 미니멈 아이들 값과 맥시멈 풀 사이즈 값을 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권장을 해요. 그러면 권장하는 대로 맥시멈 풀 사이즈와 미니멈 아이들 값을 똑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커넥션 풀 사이즈가 고정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얘도 4고 얘도 4다. 그러면 얘는 4개로 항상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권장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 값을 얘 값보다 작게 두게 되면은, 그래서 트래픽이 몰려올 때마다 추가로 커넥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커넥션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넥션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속도보다 트래픽이 더 빨리 밀려오면 그러면 이때는 백엔드 서버가 제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적절한 개수로 풀 사이즈를 고정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자바 스프링 기반으로 개발할 때도 그때는 물론 히카리 CP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이 풀 사이즈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놓고 고정 개수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이 밀려오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파라미터를 하나 살펴볼게요. 맥스 라이프 타임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얘는 풀에서 커넥션의 최대 수명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DBCP에 있는 이 커넥션의 라이프 타임이 맥스 라이프 타임을 넘어서면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그 커넥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일 경우에는 그 풀에서 바로 제거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인 경우에는 그 커넥션이 풀로 반환이 되면 반환된 후에 이 커넥션은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커넥션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 얘는 4개에서 3개로 바뀌는 거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DBCP의 사이즈를 4개 고정으로 했었다면 이 커넥션이 없어지면서 바로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어서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4개로 빠르게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풀로 반환이 안 되면 맥스 라이프 타임은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맥스 라이프 타임을 60초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커넥션이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얘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어떤 코드상의 버그나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반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로 반환이 안 되면 지금 얘를 어쨌든 액티브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맥스 라이프 타임은 동작하는 원리가 액티브인 경우에는 그 액티브 커넥션이 다시 풀로 반환된 후에 제거가 되는데 풀로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얘는 최대 수명을 넘어서서도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MySQL DB 서버에서 웨이트 타임아웃을 60초로 줬어요. 그러면 얘는 요청이 오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60초 동안 요청이 오지 않으면 커넥션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커넥션을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리소스를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필이면 이 커넥션을 물고 있던 어떤 코드가 이 커넥션에 대고 다시 또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요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DB 서버에서는 이미 끊겼기 때문에 이 요청은 전달되지 않고 그 요청에 대해서는 익셉션을 뱉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라이프 타임이 잘 동작하게 하려면 다 쓴 커넥션은 풀로 반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슷한 에러를 혹시나 보게 되면 뭔가 커넥션이 제때 반환이 안 되나? 그래서 커넥션 누수 현상이 발생하나?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맥스 라이프 타임을 설정을 해줄 때는 DB의 커넥션 타임 리밋보다 몇 초 짧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DB의 커넥션 타임 리밋이라는 말은 MySQL 서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웨이트 타임아웃이거든요. 이 웨이트 타임아웃보다 이 맥스 라이프 타임을 몇 초 정도 2초에서 3초 혹은 5초 정도 이렇게 짧게 설정하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만약 DB의 웨이트 타임이 60초예요. 얘가 60초고 그 다음에 DBCP의 맥스 라이프 타임이 또 60초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설정을 해준 겁니다. 얘도 60초, 얘도 60초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처음 이렇게 커넥션이 맺어 있는 상태면 둘 다 0초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이 하나가 들어와서 이 커넥션이 그 요청을 처리하러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동하는 시간이 59초에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59초는 맥스 라이프 타임인 이 60초를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커넥션을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9초에 이 출동된 커넥션에다가 DB 서버를 향해서 쿼리를 날립니다. 그런데 한 이쯤 왔는데 이쯤 됐을 때 이제 60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청 쿼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지금 여기서 60초가 되면서 이 웨이트 타임아웃이 발동이 돼서 이제 이 커넥션을 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61초가 됐을 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봤자 이미 커넥션은 끊겨 있으니까 이 요청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익셉션을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DB의 커넥션 타임 리밋보다 이 맥스 라이프 타임을 몇 초 정도 짧게 설정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카리 CPU와 관련된 또 다른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커넥션 타임아웃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얘는 풀에서 커넥션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엔드 서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하다가 DB 서버에 접근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 커넥션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이 커넥션 타임아웃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넥션 타임아웃을 30초로 설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평상시에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 커넥션이 있으니까 요청이 하나 들어오면 그래서 DB에 접근을 할 일이 생기면 이 아이들 커넥션 중에서 하나를 빌려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트래픽이 엄청 밀려와요. 그래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의 CPU도 막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커넥션 풀에 있는 커넥션도 모두 액티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래픽이 밀려오면 이 백엔드 서버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요청을 처리하려고 DB에 접근을 하려면 이 DBCP에서 커넥션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커넥션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커넥션이 회전은 될 테니까 어떤 요청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DBCP로부터 커넥션을 하나 받게 되겠지만 또 다른 요청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30초를 넘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커넥션 타임아웃이 동작을 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신에 익셉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DBCP에서 커넥션을 하나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끊어줄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이 커넥션 타임아웃이라는 파라미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렇게 30초까지 설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청이 일반적인 사용자로부터 온 요청이라면 일반적인 사용자가 30초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많이 잡아도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으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요청해준 클라이언트로부터 커넥션이 끊기는 건데 얘가 30초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29초에 커넥션을 받아가지고 DB 서버 가서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 받은 것을 바탕으로 API에서 응답을 내려주려고 할지라도 이미 클라이언트 쪽에서 끊어버린 상태니까 응답을 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30초까지 길게 잡아주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커넥션 타임아웃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B 서버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고요. DBCP 쪽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파라미터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만 다룬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절한 커넥션 수를 찾기 위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자가 속한 팀이나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DB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 DB 서버 하나만 이렇게 사실은 두지를 않죠. 일반적으로 백엔드를 구축을 할 때는, 특히 DB 서버를 구축을 할 때는 High Availability, 그러니까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백엔드 서버들이 여러 대가 있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두 개라고 해볼게요. 이 백엔드 서버에서 여러 요청들이 있을 텐데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요청이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한 뒤에 이 프라이머리 서버는 리드와 라이트 쿼리를 모두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세컨더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쿼리, 그러니까 읽어오는 쿼리들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컨더리 서버는 리드 올리 쿼리만 처리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프라이머리 서버는 리드 라이트 쿼리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엔드 상황에서는 DB 서버에 대해서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은 적절한 커넥션 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버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서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MySQL DB 서버의 맥스 커넥션 수는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히카리 CP의 맥시멈 풀 사이즈는 5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5개를 최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5개를 최대로 가지고 있고 이 풀의 사이즈는 둘 다 모두 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5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엔드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 중인데 혹은 신규 기능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트래픽이 꽤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버 세팅으로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트래픽보다 2배, 3배, 5배 이렇게 많이 몰려와도 이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값들이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은 뭐 꼭 이렇게 신규 기능을 출시하거나 이벤트가 아니다 할지라도 DB 서버나 백엔드 서버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좀 더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 건지 아니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파라미터인지,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파라미터인 건지 그게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적절하게 커넥션 수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은 일단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모니터링 환경 자체는 평소에도 백엔드 팀이라면 갖춰져 있는 게 좋죠. 그래야 혹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감지가 됐을 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모니터링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엔드 시스템에 대고 부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부하 테스트를 할 때는 부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만든 ngrind라는 게 있는데 이 툴을 통해서 부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 테스트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조금씩 보내요. 처음에 조금 보냈다가 점점 그 요청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계속 이렇게 더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트래픽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 백엔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점점 성능적으로 안 좋아지는지 이것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 테스트를 하면 이 부하 테스트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관찰을 하냐면 리퀘스트 퍼 세컨드와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을 관찰을 합니다. 먼저 이 리퀘스트 퍼 세컨드는 단위 초당 몇 개의 리퀘스트까지 처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백엔드 시스템의 전체적인 처리량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은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평균적인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API의 성능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러면 먼저 이 request per second를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부하를 트래픽을 계속 이렇게 늘려주면 당연히 요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적인 처리량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을 살펴보면 얘도 이렇게 부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부하를 늘려줘도 어느 순간까지는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 그러니까는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 시간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그 응답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이런 포인트들 혹은 이런 포인트들에서 이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의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 사용률을 확인을 해요. 만약에 이 백엔드 서버의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막 60%, 70%, 80%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일단은 이 두 대의 서버만으로는 더 이상 이 트래픽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백엔드 서버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추가를 해줘서 이 트래픽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트래픽이 이제 이 서버로 가게 되면서 얘에 걸려 있었던 높은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얘들은 괜찮아요. 얘들은 괜찮은데 DB 서버의 리소스 사용률이,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엄청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스템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거든요. 지금 얘는 이제 레플리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셀렉트 쿼리가 많아서 그런 거라면 세컨더리 서버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백엔드 서버와 DB 서버 사이에 캐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둬서 DB 서버가 직접적으로 받는 부하를 낮춰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샤딩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DB 서버가 받는 부하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하 테스트를 할 때는 백엔드 서버나 DB 서버의 CPU, 메모리 등등 이런 리소스 사용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트래픽을 계속 늘려줬는데 백엔드 서버도 상태가 괜찮고 DB 서버도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 사용률이 그렇게 막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치고 올라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다든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이 포인트에서 혹은 이 포인트에서 저라면 무엇을 확인할 것 같냐면 이거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스레드 퍼 리퀘스트 모델이라면 얘는 어떤 모델이냐면 리퀘스트마다 스레드를 할당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얘가 동작하는 방식은 사실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 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청이 올 때마다 그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가 나가서 하나하나씩 대응을 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델일 때는 어쩌면 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 수가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위치 혹은 이렇게 꺾이는 위치일 때 이 스레드 풀에서 실제로 액티브하게 사용되는 스레드 수를 확인해서 만약에 이 스레드 풀의 전체 카운터가 5개인데 실제로 액티브 스레드 수도 5개이다. 그러면 어쩌면 이 스레드 풀의 스레드 카운트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 스레드 풀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레드 풀의 스레드를 좀 더 늘려주는 형태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스레드 수는 100개인데 그 중에 한 50개 이 정도만 이제 액티브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 널널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는 아직 널널한데 왜 이렇게 더 이상 성능이 전체적인 처리량이 더 좋아지지 못하는 걸까? 혹은 왜 이 지점에서부터 응답 시간이 느려진 걸까?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DBCP의 액티브 커넥션 수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맥시멈 풀 사이즈가 5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 액티브 커넥션 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5개 중에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풀에 있는 커넥션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그러면 커넥션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맥시멈 풀 사이즈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에서 10으로 올려서 이렇게 테스트를 또 해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하 테스트를 반복을 하면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또 문제다 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아직 널널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15로 또 올려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도 15고 얘도 15니까 그리고 고정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얘 두 개를 합치면 30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30이 이 MySQL 서버의 맥스 커넥션 수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이상으로는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괜찮다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으로 올렸어요. 60으로 올리고 또 25로 이렇게 올려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제 멈춰서
우리는 DB 서버의 맥스 커넥션스는 60이면 적절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보다 트래픽이 갑자기 2배, 3배 더 몰려와도 뭐 5배까지 몰려와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 부하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백엔드에서 사용할 그 서버 수를 고려를 해서 DBCP의 맥스 풀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찾은 이 값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25, 25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치면 50이잖아요. 이 DB 서버 입장에서는 맥스 커넥션 수를 60으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10개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이 상태로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은 서버 2대만 돌리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리퀘스트가 많이 몰려오면 CPU 사용량이 아까 보니까는 60%를 넘어가기도 하던데 2대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한 대를 더 추가하자. 한 대를 더 추가하고 대신에 맥시멈 풀 사이즈를 15로 이렇게 줄이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5짜리가 총 3개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45가 되는 거고, 앞에서에 비해서는 5개가 줄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5개가 줄기는 했지만 만약에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려올 때, 그런 경우에는 신규로 서버 한 대를 더 투입을 해서, 그러면 그때는 걔도 15개의 커넥션을 들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15개를 들고 있는 백엔드 서버가 총 4대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15 곱하기 4가 돼서 60이잖아요. 그러면 딱 이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끔 예비 서버까지 고려해서 맥시멈 풀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팀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적절한 커넥션 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스 커넥션 수를 먼저 구하고 그 맥스 커넥션 수를 기준으로 백엔드에서 사용할 서버 수를 고려를 해서 각 서버의 DBCP마다 최대 몇 개를 들고 있을 건지 그것을 잘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실제 백엔드 서버에 대고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쓰는 서버 한두 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 서버에 대고 부하 테스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할지도 각자 팀에서 잘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 서버에 대고 부하 테스트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제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참고사항인데요. 여러 종류의 DBCP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DBCP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네이버 D2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거든요. 커먼즈 DBCP를 기준으로 설명한 글인데 이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링크를 따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맨 처음 DBCP 자료를 만들 때는 짧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들면 만들수록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막상 만들다 보면 설명할 게 많아져가지고 영상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좀 바뀌었는데요. 앞부분에 DBCP 설명하는 부분 찍고 나서 우리 애기들이랑 놀아준다고 막 놀고 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그렇게 놀아주다 보니 제가 목이 조금 쉰 상태에서 이어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